근데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법관들은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일 거다.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변호사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공무도 수행을 해보셨겠지만은 실제로 법관이라는 존재가 정치적 유불리나 주변의 사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뭐 사적 네.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사건,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사적으로 인간관계 맺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올라가는 동안 연세도 60이 다 돼가 60 넘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막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일은 어느 정도 단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중요한 사건에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뭐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는 이거를 기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본인이 법조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양심, 소신 이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그 소신이나 양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여론이라든가 바깥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든가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것들 때문에 아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런 거네 이제 이러면서 좀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나머지 것들 때문에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변호인단들이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너무 모욕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우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니네들이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네요. 전지전능한 네. 분이에요. 일단 이걸 통칭행위로 주장하는 것도 웃기지만 네. 이거는 통칭이기 때문에 너네들 그 누구도 이거를 판단할 수 없어. 어디 법관 따위가 이거 판단해? 국회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오로지 재판에서 벗어난 대통령만 할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변호사들이. 그 얘기 듣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이제 이분들이 점잖으니까 말들을 안 하지만. 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할 만큼 대한민국이 완전히 썩어 빠지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분들 어디 딴 세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본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이 말을 바꿨죠. 너무 네.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너무 말을 바꾸고 너무 부하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청정 무고한 사람이라고 자꾸 주장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을 계몽했다고 주장하는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우리가 왜 계몽을 당해요? 계몽을 당할 게 뭐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오로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오로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가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 이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데만 오로지 곰곰이 생각했었구나. 게다가 이번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이걸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했었구나. 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자기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할 것처럼 막 보이는구나.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한심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지금 바깥에 있는 자기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재판관들을 막 함부로 네. 욕하고 재판관들에 대해서 욕하고 막 그렇죠. 그 네. 위해를 가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 이러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막 부추기고 선동하잖아요. 대통령이라면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고 네. 그런 것들은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네. 옳고 그름을 저는 많이 따지실 것 같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헌법재판관들도 예를 들면은 뭐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개인적으로 할 것 같은데 공보관도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면 실무단에서 기사들 관련된 기사들을 정리해서 쟁점에 대한 언론 여론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줍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재판관들도 당연히 봅니다. 네. 그리고 봐야죠. 국민 여론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국민들의 생각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관도 사람인 이상 본인이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 사람이 다 영향을 받죠.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만 본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관에게 부여된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내부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재판관들의 결정문이라는 게 자기 이름을 네. 걸고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감은 있다고 당연히 생각되고요. 다만 재판관들이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뭐 여론이나 뭐 정치적인 어떤 고려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관이 그러한 고려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재판관 스스로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뭐 한간에서는 뭐 대통령 선거일이라든가 뭐 특히 뭐 야당 대표의 뭐 네. 재판 선고일까지 고려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시급한가를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고 네. 이거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 헌정의 어떤 중단 상태, 비상적 상황을 빨리 회복하는 데 어떤 온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되고 구체적으로 뭐 정치적 유불리라든가 당파의 어떤 유불리까지 고려해서 이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보태서 여쭤보면은 네. 그 평이나 평결 과정에 실제로 재판관들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연구관이 배석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일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 이외에는요. 예, 재판관 위에는 뭐 음료수를 가져가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 사전에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것만 갖다 네. 놓고 재판관이 평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고요. 네. 과거에 이런 경우는 한두 번 있었다고 해요.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보고서 내용에. 네네. 그래서 주심 불러서? 연구관을 불러서 네. 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다시 이제 회의를 이어갔다고는 하는데 재판관들이 회의 과정에서 서로 나누는 얘기는 네. 재판관들밖에는 모른다는 거죠. 예. 아, 그럼 녹취나 이제 회의록도 남지 않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별개 의견 이런 걸 내는 것도 결국은 밀봉된 봉투로 뭐 예를 주심한테 갖다 주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의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재판관 개인의 어떤 의견을 재판관들 앞에서 개진을 하겠죠. 그래서 다수 의견과 이제 동일한 의견이 아니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별개 의견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네. 어떤 의견 개진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은 본인이 작성해서 결정문 초안에 같이 붙여서 완성을 하는 거죠. 아, 아니 그러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재판관들이 결국은 자기 의견이 드러나는 것은 결정문이 공개된 선고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는 진공 상태 자기들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하기는 생각보다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그 법관이 속한 그 커뮤니티의 그런 영향력, 그 커뮤니티라는 것은 그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뭐 법조인 주변의 이너서클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래 사람이 확증 편향이 네. 이제 사람의 사고 유형의 한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A라고 하는 것에 호의적이면 그 A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다 만장일치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내부적으로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의 판단 이런 것들 따라 달라지기는 마련이라서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걸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향성대로 혹은 우리 커뮤니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판단한다? 그렇게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막중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재판관님들의 책임감은 정말 막중하고 그냥 일선에서 민사 판결하거나 형사 판결하는 분들의 책임감도 매우 대단하지만 네. 헌재 재판관은 그 책임감이 더 훨씬 더 자긍심도 훨씬 더 높고 그렇죠. 훨씬 더 세다고 나라에 저는 큰 알아요. 영향을 주니까요. 네, 왜냐면 네. 이게 되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가지는 그런 책임감하고 이 헌재 재판관이 가지는 책임감 또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은 그냥 하나의 법리를 가지고서 이 개인적인 사항이거든요.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 내렸을 때 영향 미치는 게 요 정도라면 헌재 재판관이 사실 결정 내리는 거는 단심으로도 끝나지만 뭐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라서 저는 훨씬 더 그게 심각하게 지금 그분들이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그분들의 자긍심이고 그분들이 이제 그 자리를 원하는 그런 이유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말초적인 뭐 10%나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그런 기본적인 거는 영향 미쳐도 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막 판단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국민의힘 80명 의원들이 탄원서를 헌재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일 수 있지만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의 탄원서인 것 같은데 그런 탄원서를 내면 그것도 재판관들이 다 읽어봅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에 있어서 탄원서나 뭐 청원서나 뭐 이런 것들을 네. 내는 것 자체를 재판소가 뭐 받지 막지 않거나 않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헌법재판이 이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 사건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으면 재판관들이 보겠지만 뭐 보는 재판관도 있고 보지 않는 재판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자료가 왔을 때 뭐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그런 의견서를 냈다면 재판관들 한 번은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법리를 혹은 논리를 내가 생각 못하는 그런 논리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고 도출될 수 생각할 있기 수 때문에 있어서 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걸 한번 이제 읽어보는 그런 정도 수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사실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런 걸 내는 게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전문가적 의견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참 여차여차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 뭐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가지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노영일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님이 법원이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변호사님 두 분도 그렇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속 취소 결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경솔했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고 뭐 우선 뭐 여러 가지 다 나왔지만 법문에 날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날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 기간의 산임 여부를 결정을 해왔습니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그리고 뭐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판례가 없었다라고 뭐 결정문에 보도자료에 냈습니다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도 없는 없었던 거겠죠.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명확하고요. 네. 그리고 그 결정에 많은 모순이 있는 거죠. 법문에도 반하고 기존의 관례에도 반하고 특히 법원이라는 조직은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측 네. 가능성이. 어떤 사례가 계속 쌓아 있으면 그게 확립된 법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도 이루어지고 재판 절차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 그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문 규정에도 어긋난다.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경솔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그 답변 내용을 보면 뭐 공적인 토론을 필요로 한다? 아니 뭐 이런 건데 언론에 한 거 보면은 네. 그 법관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렇죠. 판단을 하는 네. 사람이지 뭐 학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평론가예요. 공적 토론을 뭐 제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런 공적 제안을 하고 싶으면 대통령의 어떤 구금 사유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해야 돼요. 본인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본인이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과거 9시간이 넘어서 구금이 됐다, 공소제의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취소는 하더라도 현재 피고인의 그 구금 사유, 네.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범죄 중대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고 직접 직권으로 영장 발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위헌재청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속 취소 결정을 네.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법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경솔하게 이렇게 이례적인 결정을 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구금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고 그리고 뭐 상급심의 판단을 그럼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본인이 몰랐다? 아니면 본인은 검찰의 결정을 믿었다? 네. 즉시 항고할 것으로?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이 가져올 이 여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잘못됐다.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유, 게다가 구속 취소 사유를 제대로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날이냐 시간이냐 때냐 해서 뭐 피고인의 그러니까, 네. 이익을 하겠다는데 그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속 기간을 결정할 때 그냥 안에 들어가 있으면 10분만 있어도 하루로 채워주기 때문에 원래 나중에 그 뭐 징역이나 실형 같은 거 선고받으면 그 날만큼 빨리 빼줘요. 가는 게 좋지 뭐. 예,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더 웃기는 거는 이번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취소 신청을 또 했답니다.
이 그러니까요. 징계무장하게. 우후죽순으로 지금 이제 하는 그래서 건데. 명태균 씨도 했지만 내가 보기엔 이제 그것들이 다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제 네. 워낙 이번 케이스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법원이 그동안 내렸던 결정이나 검찰이 내렸던 결정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은 일이냐. 그분 혼자 때문에. 게다가 검찰에서는 또 대검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윤석열에게만 특별하게 해주는 그런 거다. 우리는 앞으로 다 난로 계산한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두 분이 형사 피의자 변호도 하셨을 때 아유, 여쭤보는 건데 참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궁금했던 게 법원이 판단하면서 그 시간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접수된 시간, 돌려준 시간, 그걸 이제 말 그대로 변론을 하려고 그러면은 변호사가 그 시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런 논리를 펴려면은 통상적으로 안 검찰청에서 알려주지, 안 알려주지. 언제 접수했다, 돌려줬다 얘기해 줍니까?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재판부가 뭐 현대 사회에서 뭐 언제 접수됐는지 뭐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잘 알 수 있다 뭐 그러는데 전자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던데. 판사들이 너무나 실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 그게 뭐 초시계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네. 분까지 합니까? 초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그렇죠. 피의자의 이익을 그렇죠. 위해서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날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야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명확하잖아요, 기준이. 음. 그리고 구금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도 인권보장 측면도 있지만 수사의 공익성, 구금의 필요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또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피의자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의 원칙, 신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구금제도를 없애야죠. 없애죠. 그냥 보니까 네. 구금을 10일씩이나 하는 거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죠. 네. 근데 몇 시간 갖고 이 중대한 이 구금의 필요성이라든가 절차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은 또 다른 공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그 구속 취소 결정은 본인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이례적이고 네. 사법이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어떤 법리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일대 혼란을 가져온 매우 잘못된 결정이고 그런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격적인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이런 많은 법적인 문제, 네. 현실적인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